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공식적인 러우 전쟁 파병을 요청했지만 김정은이 이를 묵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러 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건 이미 북러 조약이 맺어지기 한참 전인 지난해 9월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때 푸틴이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과 함께 병력 지원을 요청하자 깜짝 놀란 김정은은 무기 공급에는 동의했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집요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김정은이 파병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병력 지원을 재차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양국이 서둘러 북러 조약을 체결한 배경도 시간이 갈수록 병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러시아 측이 조바심을 낸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결국 무기기술 지원 조건으로 병력 파견에 수긍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은 과연 북한군이 어떤 종류의 병력을 투입할지에 쏠리게 됐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먼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대가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고, 이에 국가정보원 측은 북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 전쟁연구소 또한 지난달 1일 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도네츠크에 공병부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조약의 첫 이행이자 양국 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던 도중 북한에게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하더니 러시아 정부 역시 북한의 공병대 파견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까지 약 500만 발에 가까운 포탄과 최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한 것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놨고, 결국 이러한 추측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6일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총정보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첫 시작된 건 이미 작년부터였다며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150만 발의 포탄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낸 포탄들의 대부분이 1970년대 생산된 낡은 포탄으로 50년도 더 된 이 포탄들의 절반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래된 물건을 내주고 그 대가로 특정 기술, 특히 자체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군 내부에선 몇 달간 소가리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물론 무기 공급국이 하나 더 생기면서 러시아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상황은 재앙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예상이었죠. 실제로 하르키우 등 격전지에선 한글로 순타지 이신이라 각인된 포탄 파편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당초 한국군 당국도 지금까지 6,7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갔다는 점을 확인,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가 152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분명 불리하게 돌아가던 러우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 쪽으로 기운 건 북한 덕인데 왜 이제 와서 양국의 사이가 뒤틀리고 있는 것일까?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영문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최근 저품질 포탄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의 포탄을 납품받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불량 포탄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비전투 손실을 겪고 있으며, 북한산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포신이 터지는 등의 상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군 참모본부는 20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산 포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러시아군의 박격포가 터지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당한 인력 및 장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산 포탄이 불발탄이 많다는 정보는 익히 알려진 것이었으나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론 북러 양국을 이간질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흘린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진 포사격 중 병사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군 전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러시아군 상당수가 북한산 포탄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러시아군 측은 북한 포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폭발 원인이 포탄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러시아 화포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측이 극비로 분류한 터라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미 국방부는 현재 북한 포탄의 폭발로 10명가량의 러시아 병사들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는 북러 조약이 체결된 후 밝혀진 사건으로 기겁한 러시아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거리를 두기 위해 간을 보던 찰나 결국 원치 않았던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러 조약 직후 연방정부 최고 정보 책임자가 한국에 급파됐는데 그의 정체는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공동체 수장이었던 에브릴 헤인스로 국가정보국 국장이 비공개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면담은 기자들의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논의됐을 개연성이 컸는데요.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이 올린 보고서들을 취합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미정부 업무 최고 책임자가 논의할 주제는 단 하나였으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나토의 일원이 되자 피하 식별을 똑바로 하고 적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압박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는데요. 유럽 각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정보군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향후 수년 내로 러시아와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 각국 고위급 인사는 물론 여러 싱크탱크도 2027년을 전후해 중국의 대만 침공, 이에 맞춘 북한의 대남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인 국력에서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데 이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나라는 물론 자체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대다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러우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토 집단 방위 체제에서 소임을 다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한국 역시 마땅히 누려야 할 핵무장으로서 전면전이 가능한 국가로 키워줘야 한다는 게 나토 측의 입장인 셈이었죠. 사실 한국은 2021년 6월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북중동맹을 새롭게 정의했을 때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대외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짰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합동전략 순찰 명목으로 한반도를 포위하는 무력 시위를 시작했을 때 한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3년을 허비했고 이제는 북러 동맹이 탄생함으로써 사실상 북중러 삼각 동맹 체제가 완성됐지만 한국 외교안보 라인에선 북러 동맹은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일시적 협력 체제일 뿐 오히려 북러 밀착으로 삼국 체계가 악화됐다는 오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하며 한국군 군사기지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학계에선 재처리와 농축시설 건설에 아무리 길어도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핵무기 투발 수단의 경우 한국군도 이미 여러 종류를 확보한 상태이며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기폭장치만 완성하면 자체 핵탄두를 확보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인 셈이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건 오직 동맹으로서 미국의 합의였지만 북러 조약으로 핵무기가 한국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남으로써 결국 러시아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었죠. 러시아로선 극동 지역의 방어도 신경 쓸 겸 계속해서 나토에 무기 공급을 하는 한국을 막기 위해 섣불리 북한과 조약을 맺었지만 오히려 북한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형편없었으며
반면 한국은 이를 빌미로 강력한 핵무장의 명분을 얻게 됐으니 푸틴으로선 그야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 흑표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 전차는 1 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2 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를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줘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K2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M1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M1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제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화우라늄 장갑제가 적용된 M1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1 전차는 70톤에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M1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M1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M1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 전차는 자체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하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육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 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유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호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M1 에이브람스 대신 K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M1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M1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M1 전차는 지역 방어용은 될 수 있어도 기동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같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뤄지자 공동 개발에 폴란드와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 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브 마커스 보글정 감시정찰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의 사브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글정 부사장은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N-C사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브는 K군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커버리지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 360과 영역 6해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한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장치로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서 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NX1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는 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 등과 합동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의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 하나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2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 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원지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CSSC 자회사인 황푸원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배 건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 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의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 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끄텄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약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을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길이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뤄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 16,200TEU급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의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비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용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의 메탄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세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려왔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 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지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의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를 웃도는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을 올해 8개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미포 조선에 12척의 MRMEDIA UM 레인지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유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 탱커를 발주하며 현대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 소리치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 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5일 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FT는 올 1분기 1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동력 계통의 이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5년 인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냐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현대중공업의 책임 보증 기간이 끝나고 선사가 돈을 아끼려고 유지보수를 중국에게 맡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염된 연료 사용에서 나타나는 엔진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 선박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량의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한데 충돌하고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평형까지 유지했다며 정말 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한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